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 교육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의 교회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아주 크게 영향을 받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예술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 다 파급 효과를 주었는데요. 우리가 속한 이 종교 분야를 보면 이제 그동안 대면 예배를 잘 못 드렸고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온라인으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잘 모일 수가 없고 교사 선생님들의 어떤 온라인 수업을 한다든가 그런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교회에서는 아주 교회 학교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대부분 이제 기존의 교육 방식을 탈피해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라인 사이버 교육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U-Learning, Ubiquitous Learning이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또 교회학교 교육에서도 이런 것을 거의 지금 한 8, 90% 이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온라인으로 설교하죠.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리고 지금 교사 교육도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시키고 있어요. 대면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줌으로 제가 우리 은중관 박사님 그 TBC 교육을 줌으로 한번 들은 일이 있고요. 또 저도 줌으로 강의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모건대학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세미나에 줌으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또 줌으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화상회의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줌으로 속회도 드리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카톡으로 지난번 그 총회에서 제가 속한 데가 응급분과인데 응급분과에 카톡으로 회의를 했거든요.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줌으로 회의를 전환하자 그렇게 아주 그냥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밴드라든가 스카이프라든가 뭐 이런 거 또 랜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소통을 하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는 랜선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교육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것의 어떤 그 장점과 단점 또 어떻게 단점을 보완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는요 4파트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파트는 대면과 비대면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인텍트와 언텍트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와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비교해 보겠고요. 세 번째는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혼합 학습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회 교육의 대안으로서 가정 기독교 교육의 강화라고 하는 가정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인텍트와 언텍트인데요. 비대면 이 사이버 교육에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그 온라인 교육이 비대면 교육인데요. 이것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그 온라인으로 우리가 교육의 내용을 콘텐츠를 개발을 할 때 그것은 어떤 경계가 없어요. 어디서나 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경 없이 어떤 경계가 없고 어디를 가서 할 수도 있고 모든 경계를 허뭅니다. 또 확장할 수도 있고 반복할 수도 있고 또 편집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서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이야기만 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 이 공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이 사이버 비대면 교육의 특징은 공간을 이렇게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특징 또 하나는 초연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그 슈밥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건데, 초연결성, 이거는 뭐냐면 하이퍼 커넥티비티인데, 이거는 아주 정말 아주 연결을 수많은 사람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제약이 없습니다. 언제나 수평적으로 많은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초연결성이다.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육은요, 대면적 만남과 현장성과 구체성이 더 요구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은 결국은 이 대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장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동안 이 사이버 교육을 시키는 동안 어떤 그 단점들이 벌어졌냐 하면요. 제가 여기 이제 나사렛 대학에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도 아마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뭐가 하나 붙었냐면 가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교수님, 컨닝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때 시험 볼 때 컨닝구 하는 거를 막아주십시오. 이제 그런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컨닝구, 이거 참 어렵죠.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줌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걸 줌 바밍이라고 그러거든요. 갑자기 40-50명 놓고 줌으로 하는데, 회원, 학생이 아닌 친구가 들어와서 뭐 이상한 사진을 거기다가 얹히고 막 그거 수업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 줌 바밍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은 경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화상으로 원격 수업을 할 때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글들을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머니가 막 설거지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가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끊겨서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와서 엄마가 그걸 끊었다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일들이, 또 어떤 선생님이 원격 수업을 하는데 이제 학생에게 영어 수업을 하는데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잘 대답을 못하니까 옆에서 엄마가 계속 소리로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빨리빨리 얘기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온라인 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교육의 단점이죠. 뭐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성이 필요하고 대면적인 만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 그 실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이 컴퓨터 게임으로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나가서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해봐야죠. 간접 경험을, 이제 실전을 간접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더 되고요. 의대생들이 이제 만약에 해부학 공부를 한다. 그거 온라인으로만 할 수 없죠. 시신을 만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현장성, 대면성, 그게 이제 필요한 교육이죠. 그래서 교육은 이 마틴 부버가 얘기하기를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교육을 할 때에 이 선생님의 어떤 그 가르침, 이 정보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온라인으로 어떤 우리가 정보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정보를 통해서 또 이해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온라인 교육에서도 이해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잠재적 커리큘럼이라 그러는데, 교사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교사의 표정, 또 교사의 어떤 무의식적 반응, 교사의 어떤 그 친절한 모습,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배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잠재적 커리큘럼이라 그래요. 이게 커리큘럼은 나타난 커리큘럼과 히든 커리큘럼이 있는데, 잠재적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적 현장성에서 누릴 수 있는 교육의 효과가 있는데, 온라인으로만 하면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 교육의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교육의 어떤 장점을 살리고, 그리고 어떤 대면 교육의 장점도 서로 이렇게 혼합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장소와 공간입니다. 장소와 공간. 여러분, 그 교육에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교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교실. 뭐 교실도 되고, 하여튼 뭐 야외에서 한다 그러면 그 야외가 이제 교실이 되는 거죠. 이 교실이라고 하는 거, 이 장소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위치, 또 하나는 물질성. 이 위치와 물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제 제한이 되죠. 그것이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사이버 온라인 교육을 하면은 이것은 장소에서 공간으로 가요. 이게 장소는 없지만 장소 역할을 하는 그 특별한 가상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이버상에서의 이루어지는 어떤 소통 공간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그 카톡으로 얘기하는 그 소통 공간, 뭐 이런 것들, 줌으로 얘기하는 공간, 이런 어떤 그 장소는 없지만 장소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어떤 그 무형의 가상의 공간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형의 교수학습 공간이 사이버 온라인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데이비드 스튜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스튜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교수학습 공간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은 교실이 있어야죠. 지금 가르침이 일어나는 그 장소, 그게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위치와 형태와 물질을 갖고 있는 공간이죠. 그 또 하나의 공간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공간입니다. 이거는 장소가 없어도 교사와 학생들 간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서적인 유대관계라든가 또 혹은 대립관계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서적 심리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일어나는 공간에는 장소가 없어도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비드 스튜어드가 얘기한 세 번째 공간은 영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스페이스가 영적인 공간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어떤 장소가 없어도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 이제 뭐 목사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이버 온라인 교육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줬잖아요. 사실은 이 대면 교육도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요, 이것은 어떤 학교에서 수업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것을 웨스트호프라는 사람이 스쿨링 인스트럭션 파라다임이라 그랬는데 학교에서 수업하는 학교 수업형입니다. 근데 신앙은 참 그렇게 가르쳐서 신앙의 전수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잘못하면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주입식 강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면 교육의 그 약점인데, 그래서 사이버 교육에서 이것을 잘 콘텐츠를 개발을 하면, 그러면 이러한 그 대면 교육의 부족한 점, 이거를 이제 좀 보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이죠, 21세기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랍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포한 건데요. 이 4차 산업혁명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요새 보면 이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을 통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유형적인 가치가 아니라 무형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나 물질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형태적이고 비물질적이고 비진료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영성이 추구하는 것도 비진료적이고 그리고 비물질적이고 비형태적입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영성이 너무 마른 비물질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메테리얼리스틱, 이 물질적이고 규모적인 거를 추구해서 사람들이 이게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가 많은 이제 그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콘텐츠 영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콘텐츠 영성은 비형태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교육과 이 사이버 교육 콘텐츠 영성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버 온라인을 통해서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그 좋은 영성적 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해서 그거를 제공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대면 교육의 그
학점도 보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혼합 학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블렌디드 러닝은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계속 교육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대면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 학생들도 지난 1년 동안 보면 2주 동안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또 한 주는 학교에 가서 또 대면 수업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종합하는 이것이 블렌디드 러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근데 이런 계통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 러닝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 러닝 중에 플립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립 러닝. 이 플립 러닝은 이제 그 콘텐츠를 동영상은 좋은 내용을 먼저 개발을 해서 그거를 학생들이 수업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걸 보고 이제 예습이 되죠. 그리고 이제 대면으로 학교에 가서 이제 그걸 놓고 서로 참여형 토론식 수업을 하는 것, 그런 것이 플립 러닝입니다. 이것도 블렌디드 러닝에 속해 있죠.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러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가령 예를 들면 딥 러닝이라 아주 깊은 배움이라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언제 나왔냐? 지난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알파고와 우리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줬지 않습니까? 5판 뒀는데 이세돌이 한 판 이겼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길 수 없을 거라 그럽니다. 왜냐? 이 AI 알파고는 이 바둑을 계속 두면서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걸 계속 학습해서 그 지식을 거기다 계속 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랑 대국한 걸 거기다 탁 넣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배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딥 러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울트라 러닝이라고 있어요. 울트라 러닝. 이것은 스캇 영이라고 하는 우리 그 캐나다 사람이 말한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학습이라. 이 울트라 러닝이라고 하는 책을 그분이 써서 작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책을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선정을 했던 책입니다. 초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우리가 울트라 러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이렇게 균형 있게 조합을 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학습 공간이 이제 한 번은 이게 비형태적이고 또 한 번은 이제 형태적으로 특정한 장소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파커 팔머라고 하는 그 분이 이 교수학습 공간을 역설적 공간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블렌디드 러닝을 생각하면서 이 교수학습 공간이 역설적 공간이라고 하는 이 파커 팔머의 얘기가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커 팔머는 뭐라냐면 교수학습 공간은 제한적이면서도 개방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제한돼서는 안 되고 이게 확대가 돼서 끝없이 이렇게 개방이 돼야 된다. 바로 이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학습 공간을 그 균형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죠. 그는 또 이 교수학습 공간이라는 것은 환대가 일어나야 되지만 적절하게
긴장감과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전체 그룹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과 침묵하는 사람, 그거를 다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블렌디드 그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으로 할 때에, 온라인, 오프라인 할 때, 이제 온라인의 이 교육의 약점이 뭐냐. 이제 블렌디드 러닝으로 이제 조금 보완이 되지만, 그 약점이라고 하는 건요, 이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그리고 대면적인 만남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만남의 질이, 교사와 학생 간의 만남의 질이 떨어질 수 있죠.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뭐라냐면요, 딥택트라고 합니다. 딥택트. 아주 깊은 접촉. 딥택트. 이제 한국말로 하면 깊은 만남이다. 이게 뭐냐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개인 하나의 어떤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깊은 만남, 딥택트를 통해서 자기가 공동체에 소속하고 있다. 또 교사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온라인으로만 한다면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초연결성의 약점이 많은 사람들과 연결을 하고, 이게 연결이 완전히 그 연결의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깊은 만남이 부족할 때가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기독교 교육은요, 분위기가 중요해요. 신앙적인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웨스트호프라는 사람이 학교 수업형 교육이 되면 안 되고 신앙 공동체를 통한 어떤 신앙적 분위기 교육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공동체 교육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사가 그럴 때 중요해요. 교사가 말해요. 정말로 교사의 영성이 이 온라인 사이버 교육이 잘못하면은 깊은 만남을 못하게 할 수 있고 단절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교사의 사랑, 교사의 영성, 학생들 하나하나 개인을 놓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교사의 성실성, 그리고 교사는 어떻게든지 온라인으로 못 만나도 조금 대면적인 접촉을 해야 되겠다. 뭐 여러분이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혹은 정말 하나를 이렇게 불러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하면서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어떤 교사의 그 성실성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교사는 성실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소명감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그거는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학생들을 배려해주고 관심해주고 이해해주고 학생들을 돌봐주는 것이죠. 그러한 성실성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파커 팔머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라 그랬죠.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주제와 자기의 삶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일치가 돼야 그게 좋은 교사다 그랬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진짜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연결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어떤 단점을
극복할 수 있고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 소속할 수 있는 소속감을 교사를 통해서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가정 기독교 교육입니다. 가정 기독교 교육은 왜 중요하냐? 지금 그 교회 학교가 여러 가지 위기가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교회 학교가 이렇게 주변으로 밀리면서 이제 이게 참 신경 쓰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이 됐죠. 근데 이제 이 교회 학교가 이제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이 이제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부모가 이제 교사가 되는 거죠. 이 가정 기독교 교육을 강조한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레스 부시넬이라고 하는 이분이 참 중요한 분인데 이분은 지금부터 한 100년 더 넘게 그런 100년이 뭐예요? 아주 오래된 분인데 이분이 가정을 뭐라 하냐면 은총의 매개체라 그랬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밀 무르노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가정을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라고 얘기를 하면 가정이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고 가정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공동체 학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 학교 교육이 어려울 때 가정에서 부모가 이제 아이들을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은 반드시 100%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게 부모의 사명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서로 연계돼서 어떤 가정 기독교 교육의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또 부모들에게 좋은 그 온라인상의 기독교 콘텐츠 영상을 개발을 해서 그걸 부모들에게 이렇게 드려서 그걸 부모가 가정에서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가정 예배 회복이 일어나면 참 좋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종교 의식을 예를 들면 무슨 기념일이라든가 그럴 때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 기념일을 축하해 주면서 예배를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이 코로나19 시대에 말이죠. 예를 들면 재택근무와 또 아이들이 집에서 교육받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내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가정에서 많은 사람이 지낼 때 이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또 너무 갑자기 가정에서 하루 종일 학교 가던 애가 안 가고 직장 가던 남편이 안 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가정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더 많은 대립적인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게 가정에서 인간관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관계 맺는 그 인간관계의 어떤 기술이랄까 어떤 그러한 인격적인 것이 가정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인관계에서 가정에서 대인관계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것이 평생 간다는 거죠. 여러분 베일렌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한 게 있어요. 그 성인 중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90%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어서 그것이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홈 스위트 홈이라 그러죠. 이 가정에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 교육, 대인관계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가정 기독교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정 기독교 교육을 우리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고 가정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 속회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초연결성, 하이퍼 커넥티비티라 그랬고요. 또 하나의 특징을 초지성이라 그랬습니다. 슈퍼 인텔리전스라. 앞으로 이런 사회가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복음의 내용은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시대마다 달라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삶의 어떤 형태가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또 하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 온라인 시대,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왜 이 시기가 그렇게 이제 쉽게 끝나지 않아요. 계속 진화할 것이고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렵고요. 뉴 노멀이라 그래서 이것이 더 아마 계속 진화 발전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교육도 여기에 적응해서 많은 부분을 이런 형태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알아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발전하면 한 10개 정도 부작용이 나요. 10개라 그러면 제가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걸 엔트로피라 그럽니다. 좀 어려운 말로. 예를 들어 보세요. 자동차가 생겨서 참 편리하죠.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해서 그 기후가 아주 어려워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 전 세계의 기후 때문에 인류가 참 이게 큰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 차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죽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그 문명이 하나를 얻으면 몇 개의 어려움을 주는 그런 그 엔트로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됐죠. 제가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 문명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발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말하기 위해서 저 사람과 말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달려가서 대면으로 했죠. 근데 이제는 점점 비대면으로 발전해서 전화로 하거나, 그죠? 팩스를 보내거나, 예? 점점 더 이제는 비대면으로 점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제 진화될 것이다. 그게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 이제 이렇게 줌, 이렇게 이제 비대면 만남을 계속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 엔트로피가 있죠.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SNS에서 비대면 만남을 하지만 악플을 달아요. 그죠?
심한 악플. 이 악플이 사람들 아주 뭐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엔트로피예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보이스 피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에도 또 모든 일반 교육에도 이런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비대면 교육을 강화할 때 거기서 교육의 비인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기술을 잘 못 따라서 정보 격차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거에 기술이 덜 된 사람은 밀리는 거죠. 경쟁 시대에서. 그리고 그거를 정보를 받을 때 잘 못 받으면 격차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계급이 생기고 경쟁이 심화되고 교육의 비인간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의 비인간화, 이 사이버 교육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비인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계속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호모 데우스에서 인류가 계속 진화한다, 진보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과연 우리 시대가 옛날보다 나아졌습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밤 자기 부인과 밤새도록 토론한다 그래요. 제가 그걸 참 흥미롭게 그 사람 글을 읽었는데 뭐를 토론하냐? 과연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구상에서의 인류의 미래는 멸망할 것인가?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인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밤새 토론한다 그래요. 여러분,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